오늘은 부동산 정책 관련한 그러한 정책 발표가 됐습니다. 김근태 의원께서는 도시주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인 민생혁명의 과제로 그리고 양극화해소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정말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 정책과 비전을 보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근태 의원께서는 정말 정책으로 승부되는 그러한 경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그 경쟁의 서막을 이렇게 정책 발표를 통해서 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 순서를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김근태 의원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제를 하고 기자분들의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먼저 따뜻한 나라를 만듭시다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대 강당을 맡았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과장님이었습니다. 세상 살기가 힘듭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는 대로 자식 공부시키고 내 직장만 하기가 너무 멍청하고 있습니다. 언제 명예 계획을 내일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김과장님이 정말 못나서 그런 겁니까? 절약하면서 아이들을 살뜰하게 살아도 자식 키우고 직장만 하기가 저런 어렵다면 김과장이 못납니다. 이 사회가 못난 일이 아닐까. 먹고 자고 그것과 어디라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 누구나 열심히 하면 그 정도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라. 제 자녀로 기약하고 수많은 김과장 이대리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사람들, 민주주의를 이루고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꿨던 것이 오늘의 이런 세상이었을까요? 먹고 사고 교육하고 일하는 문제를 개인의 책임만으로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게 유능할 것을 요구하기보다 먼저 국가와 사회의 운영 시스템을 유능하게 바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민생혁명입니다. 저는 민생혁명으로 따뜻한 나라를 만들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교육과 일자리, 주거 문제만큼은 국가의 책임이 우선입니다. 이런 민생혁명이 일어나면 국민 통합도 가능합니다. 민생혁명과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평화혁명, 경제혁명을 일으켜야 하고 따뜻한 한반도를 만들어 안락하게 기적을 이루는 평화혁명, 따뜻한 국민통합의 힘으로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여는 경제혁명을 이루겠습니다. 구석구석 비가 돌고 국민 모두가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김과장님 이것만 약속드리겠습니다. 내 시간과 마련하느라 한평생을 저당 가지는 그런 세상은 끝내겠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사교육비로 쓰는데도 그런데도 자식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가슴 졸이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 과장님을 다시 만나서 말하겠습니다. 꿈을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함께 손잡고 따뜻한 나라를 만듭시다. 그리고 꼭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김 과장님, 당신의 자존심 바랍니다. 하고 싶습니다. 김무태 의원님께서 도둑 문제,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만큼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김무태 의원님께서는 합리적 진보 노선에 입각해서 모든 정책 구상을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김무태 의원님께서 국가의 역할이라는 책을 주위 사람들한테 읽으라고 해서 제가 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정책 노선과 그리고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경계하는, 그리고 국가의 문제를 그러한 노선에 입각해서 풀어가는 그러한 정치의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김무태 의원님께서 발제가 있으시겠습니다. 스크린을 좀 올려주시죠. 스크린을 올릴 수 없나요? 저게 나가거든요.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올리세요. 조금 더 올리시지 않나니까. 이걸로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저거 영상 없이 그냥 그럽시다. 사막에 나가는 예정이었었는데요. 영상 없이 그냥 저걸 끄시고 아예 저것도 다 올리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 꺼지나요? 이걸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 수많은 거라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꺼야 할 텐데. 의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저걸 끄시고. 안 돼. TV 카메라 저게 안 꺼지면 안 되죠? 네. 이 프로젝트가 꺼지는데 좀 시간을 요한다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제가 잠시 말로 하고요. 설명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근태의 정책 발표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운이 나빴는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편지를 쓰셔서 언론인 대부분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은 정치의 연장이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정책 발표를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돼서 정책 발표를 대략 4가지로 하겠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 4가지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근태의 민생혁명 1, 집값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해서 언론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참여 격려를 해주셔서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김근태의 민생혁명, 그 첫 번째로 집값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는 물론이고 바뀌는 장관마다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40년간 총 45번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장담했고 당대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랑했던 경제장관들이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정책을 수도 없이 내놨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 집 마련 기간이 작년 7.7년에서 올해는 8.2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융자 없이 집장만 하려면 20년이 걸려도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껴도 집값이 뛰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좋은 공약, 유능한 장관, 좋은 정책들 다 써봤는데 결과는 비참합니다. 집값 걱정은 갈수록 커지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장 친화적 토지공 개념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먼저 시장에 맡기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부동산을 시장에 맡기다는 말은 투기와 불로소득을 방치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공고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일반 상품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특히 주택은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주거권이라는 권리를 수반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주거 생활의 안정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일반 상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인 것입니다. 이미 토지공 개념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즉시 토지공 개념 개헌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 도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필요함 때문에 제시합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는 사회적 분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정책 담당자들의 신뢰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 고위공직자의 절반이 강남에 집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국민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또 11.7%가 버블 7 지역에 2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사회적 규범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의 3급 이상 공직자, 주공공의 업무 담당자 등은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고위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투기 실태를 전수조사하겠습니다. 고위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정책 담당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전담기관인 예를 들면 청렴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첫째,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소유 현황에 대해서 철저히 공개하고 둘째, 과거 10년간 부동산 투기 실태를 추적 조사해서 악성 투기 혐의가 분명한 사람은 퇴출시키겠습니다. 전수조사 전담기관은 행자부가 아닌 국가청렴위와 같은 별도의 기관에 맡겨 공신력은 물론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끝으로 400만 원대 서민주택 100만 호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개발 분양하는 공공주택개발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질 높은 서민주택 100만 호를 건설해서 5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기준으로 평당 400만 원대의 질 좋은 서민주택 100만 호를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분명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주택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질은 높지 않되 다양한 형형제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함으로써 집값 상승의 시장적 요인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개발특별법을 제정해서 공공개발 택지는 정부가 직접 개발하고 분양함으로써 분양아파트의 가격 거품을 완전히 걷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가정이든 성실히 일하면 5년 안에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집 마련에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을 자기 개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국민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 정책을 통해 확실히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 구상입니다. 이상 오늘 정책 발표에서 준비했던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앞에서 대한민국 김과장 이대리들의 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실망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장사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말로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당과는 이런 반구의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서민들이 중산층이 우리 편 맞아? 라는 의구심을 가졌고 집 없는 사람들의 가슴에 희망이 들었습니다. 대통령과 우리 당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했던 원칙과 명분은 분양원가 공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임을 자부했던 우리 당 역시 이것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으로부터 점차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당이 무너진다, 계급장 떼고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늦었지만 똑바로 하겠습니다. 김근태가 당의장이 돼서 부동산 투기를 구성했고 여기에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많은 개혁적인 의원들이 참여해서 3년 만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제도화했습니다. 그때를 고비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삐를 놔서는 안 됩니다. 과천의 관료들은 틈만 나면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젠 뿌리를 없애야 합니다. 그 뿌리를 없애는 방안으로서 앞에 말씀드린 4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다소 너무 진보적인 거 아니냐 이런 논평이 가능하지만 일단 질문해 주시면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로서는 대통령께서 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긴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교 우화 가운데 뗏목을 메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상식입니다. 대통령께서 정치인 노무현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 뗏목의 우화가 생각났습니다. 저 카메라 관장이 조금 뒤로 가달라고 그러는데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의 꿈을 생각하기에 앞서 노무현을 찍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흐르는 피눈물부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가슴에 박힌 대못부터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우리가 꿈꿨던 개혁이 과연 이런 것이었나 묻고 있습니다. 2002년 서민의 친구라고 믿고 노무현에 열광했던 대한민국 김과장, 이대리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일부 추종자들은 지금 뗏목을 메고 산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대략 4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저 김근태가 구태 정치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딱지를 붙이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노무현식 분열 정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시간이 됐지만 대통령께서는 외부 선정론을 거론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부의 예비 후보자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면서 한편 그 위에는 외부 선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고은 전 총리와 정운찬 총장에 대해서 품평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낙마시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태정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당 해체를 주장할 거면 나가라고 합니다. 누가 누구 보고 나가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원 100여 명에 이르는 거대 정당인 열린우리당이라는 기득권이 대통합의 걸림돌이 된다면 당 해체를 통해 기득권을 버리자는 것이 2월 14일 전당대 대의원들의 총의였고 국민들의 동의였습니다. 끝내 당의 울타리를 고집하겠다는 것은 합의 위반입니다. 대통합을 반대하고 기득권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전당대의 결의사항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입니다. 셋째, 새롭게 당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지역주의라고 비판합니다. 이거야말로 뗏목을 머리에 이고 가자는 주장입니다. 지금 시대 정신은 대통합과 민주개혁 세력의 위기 극복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지역주의와 인연을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일관되게 특정 지역에 매달려온 분 아닙니까? 넷째,
대통령께서 당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종착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분과 가치를 중시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정분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선 명분과 가치를 중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한나라당과 정책 차이가 없다. 대연정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에는 이것을 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탈당을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게 당정분리입니까? 또 반미면 어때? 이것에서 이득을 봤다고 그러셨는데 친미를 합시다 하는 이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국민은 물론 지지자들에게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명분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이것이야말로 명분과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어서 망설이다 말씀드립니다. 작년 중반기에 제가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입니다. 이젠 그만하시길 요청합니다.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태산처럼 많습니다. 정치는 여의도에 맡기고 대통령의 직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기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장기는 옆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훈수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훈수를 거듭하면 장기판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상황을 직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자분들 질문해 주시고요. 3월달에 책임소면 이명의 이기의원 주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과 관련한 질문들이 먼저 시작되어 있고요. 그때가 섞이면은 조금 쉽지 않습니까? 정책 발표와 관련한 질문을 먼저 해주시고, 그 마감된 다음에 이 현안에 대한 질문을 진행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정책 얘기하실 때 네 번째 400만 원대 주택 공급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400만 원대 다 나온 것이 성장 사례가 네, SH공사에서 장지 발산지구에 대해서 감정가를 분양원가 토지비로 하고 그 30%의 수익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의 60% 시세가격의 60%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주택개발특별법을 제정해서 공공기관, 주공과 토공이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지 않고 직접 건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판매조건부 분양으로 해서 아파트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는 수익을 올릴 수가 없다. 이런 싱가포르 방식을 도입하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값 아파트는 이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정책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YTN 기자가 꼭 관심을 주시기 바라는 것은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 논리, 장사 논리에 반해서 문제가 있다 그랬지만 1월 11일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버블세븐은 물론이고 아파트의 하향 안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주시죠. 네, 우리 기자분들께서 특히 정책 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면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책에 대한 질문을 마감하고 혹시 현안 문제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그걸로 넘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의 국민이요, 57%의 민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5%의 국민이 민유지의 82.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 부동산 시장의 자유를 맡기는 것은 이런 불로소득과 투기가 거대하게 발생할 것을 허용하는 것이고, 지대로 올려서 제품원가를 높이고 그 결과 국제 경쟁력을 땅에 떨어뜨린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을, 아파트 공급을, 강남 같은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국세청 간부의 보고에 의하면 3채 이상 가진 분들이 자기가 각 2채까지는 갖고 3채 이상을 다 시장에 내놓으면 19만 수천 채의 아파트가 새로 시장에 공급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분당의 2배고요. 일산의 3배의 새로운 공급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공급은 불로소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투기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개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민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너무 세게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질문에 네. 작년에 그 개헌 관련해서
시점이나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시점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요. 그런 망설였는데요. 비방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노무현 대통령께서 편지를 통해서 막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나도 막 가야 되는가 하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개된 매우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점은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시점은 작년 당회장 취임하고 제가 6월 말 7월 초부터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혹시 보좌관 몇 달쯤인지 기억합니까? 네. 우리연구원에서 7월 말에서 8월 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언론인들이 확인해 주시죠. 전화를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단임제 원포인트 개헌의 주장을 하는 것은 당신을 비판하는 겁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대통령께서 4년 연임제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인 헌법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제도적인 결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비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거의 같은 내용의 헌법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당시 저는 당의장이었고 그렇게 제안한 이상 저한테 사과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제가 당의장이었는데 한 번도 의논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3월 달에 대통령을 예상하셨다고 어떤 말씀을 하고 네, 그건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시지 않기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김대태 의원이 약속은 상당히 잘 지키시는 신사신데 대통령께서 또 개인적으로 옮기고 왔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요일 정책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